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의 센터장인 정연욱입니다. 저는 물리학과에 있는 한정훈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교수님 뭐 책 소개 조금 해주시고 시작을 하실까요? 네. 리 스몰린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측면을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저서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이 책에서는 과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양자역학이 정말로 완벽한 이론이냐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대답, 이런 것들을 쭉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그런 책입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이 일반 독자들한테는 쉽게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청취자, 독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좀 친절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책 제목을 보면 벌써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학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학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해서 양자역학을 다 알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양자역학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고민을 하는 건지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양자역학을 일단 뭐 대중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곧 입자다,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이 일단 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관점을 정말 거의 최초로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 4개를 썼는데, 그 중에 뭐 광전 효과로 알려진 그런 논문에서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은 우선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이라는 것이 일종의 알갱이로 생각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막상 광전효과 얘기는 그 책의 그 논문의 가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론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가서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또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양자역학의 어떤 대세로 자리 잡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비록 실패는 했지만은 아인슈타인이 제기했던 그 양자역학적인 틀의 문제가 뭐냐, 그것을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루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고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양자역학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뭐 보통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어떤 파동 함수라는 대상이 있고, 그 파동 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걸 알려주는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그 방정식은 그야말로 그냥 풀면은 잘 풀리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이긴 하지만은 뭐 개념적으로 그렇게 문제 삼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양자역학에는 이 지금 말씀드린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양자역학의 1단계라고 하면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양자역학의 2단계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측정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파동 함수라는 거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전자, 이런 것들의 거동을 나타내는 어떤 전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파동 함수가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느냐. 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자, 파동함수라는 게 있으면은 그것의 크기를 계산을 해봐라. 그 다음에 그것의 제곱을 취해봐라. 그러면은 바로 그 값이
당신이 측정한 결과가 뭐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알려주는 확률 함수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있는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자연은 파동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입자적인 성격도 가질 수 있다. 특히 빛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또 빛은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잖아요. 전자기파의 파동인데 이걸 네. 그냥 알갱이 입자처럼 볼 수 있다. 네. 이런 거 벌써 100년도 더 전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논문에서 광량자 이론을 냈는데 예. 파동하고 입자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그 와중에 그 파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뭔가 확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 더 넘어가서 더 어려운 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받아들이고 가야 될 거는 우리가 관찰을 하기 전에 파동만 보고 봤을 때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계산을 하면 이 파동이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저 미래까지도 파동이 어떻게 갈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입자의 경우도 뭐 입자는 사실 뉴턴 역학에서 다 계산을 했으니까 처음에 속도를 알고 위치를 알면은 뉴턴 역학에서 운동 방정식을 계산하면 저 멀리 저 미래에도 입자가 어떻게 갈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 지금 양자역학은 그런 파동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의해서 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쭉 퍼져나가는 파동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관찰 혹은 측정이라는 단계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혼돈의 도가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셈입니다. 그 와중에 또 확률 얘기가 있고요. 예. 그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죠. 예. 일단 어디까지 받아들이는 거냐의 문제인데 입자도 있을 수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인다고 해볼까요? 그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파트인가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전자나 이런 소립자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딱히 입자다라고 내가 전자가 정말 입자라는 걸 봤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이 이 미시적인 세계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관점이 더 유용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아하.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요, 이 책에. 네. 그러면은 파동이거나 입자이거나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걸 볼 때 파동처럼 보거나 입자처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측정이라는 액션 자체가 파동이니 입자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자체의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니 뭐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거에 더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측정한다는 관점이 도대체 무엇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저 위에 신적인 존재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교수님이 저를 들여다보는 것 나도 측정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들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의 모든 거에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두 번째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어. 규칙 2라고 말하고 있죠. 규칙 2. 네, 두 번째 규칙. 측정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어떤 상태를 우리가 보고 그 확률적으로 보는 상태로 상태가 붕괴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조금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가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양자역학을 하다 보면. 일단 우리한테 훨씬 더 친숙한 그런 뭐 물결파, 음파 이런 것의 예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결파, 뭐 호수에 돌을 던지면 거기 물결이 생기잖아요. 그럼 물결파가 어디 있느냐? 호수 전체에 골고루 파동이 퍼져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파동이라는 것도 이 공간에 많이 퍼져 있어요. 자, 그런데 가령 우리가 그렇게 호수 위에 퍼져 있는 이 파동이 일고 있는 호수편에다 손가락을 딱 집어넣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 손가락 주변으로 그 파동이 갑자기 모여드느냐, 붕괴하느냐. 그러진 그런 않죠. 일은 전혀 안 일어나죠. 파동이 그냥 우리가 이제 흔들렸다고 생각하는데 멀쩡히 가던 파동을 우리가 흔드는 것 뿐이지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파동이 퍼져나가는 거에 없던 밖에서 어떤 외부 힘을 가해서 파동을 뭐 다르게 퍼져나가게 할 수 있지만 네. 한 방에 파동을 쫙 끌어모으는 건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벌어져야만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보통 물질파라고 하는데 물질파라는 일종의 파동 같은 것이 공간에 쫙 퍼져 있고 그런데 내가 손가락을 뻗어서 이 지점에서 이 전자라는 걸 관측을 하는 순간 공간에 쫙 퍼져 있던 파동 함수가 내 손가락이 위치한 이 지점으로 갑자기 왕창 축소가 돼 버린다. 이런 해석을 내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를 본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한 방에 한 살살 방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딱 모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마치 뭐 엄청나게 빠르게 이것이 수축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수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런 수축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세상의 뭐 상태, 대상이 파동 같은 분포로 존재를 하다가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물어보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질문을 던진다고 표현을 해요, 책에서. 네. 위치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으로 물결이 한 군데 딱 모이면서 여기 있다라는 답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인 거죠. 그것이 옛날 예. 천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네.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코펜하겐 해석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되면 이제 우리는 코펜하겐 해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를 믿는 코펜하겐 거죠. 해석에 예. 세뇌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을 배울 때 대부분 코펜하겐 해석을 배우죠. 그게 이제 표준적으로 굳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조차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양자역학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다 하고 가르치죠. 예. 뭐 자, 해석이란 말도 붙이질 예.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펜하겐 해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파동, 그리고 파동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의해서 잘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진행하는 일, 그리고 관측을 했을 때 붕괴하는 일, 이 코펜하겐 해석으로 만들어진 양자역학 체계가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그게 축복이면서 한편으로는 저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해석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내가 이 점에서 전자의 그 존재를 관측할 확률은 이 점에 있었던 그 파동의 크기의 제곱에 정확히 비례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실험하고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과학적인 이론이란 거는 실험하고 비교했을 때 잘 맞으면은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100년간 다양한 실험을 했지만은 그 해석을 버려야 될 만한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해석이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굳이 버려야 될 이유가 없죠. 잘 맞는데. 버리려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이거를 결정적으로 깨부르는 어떤 그 발레의 증거의 실험적인 그렇죠. 일이 나오거나 예. 그런 일은 없었고 만족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결국 책의 후반부에 가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 이따가 좀 더 길게 해야 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 저자가 이 코펜하겐 해석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쓰고 있고 조금만 마음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그렇다고 이해하면은 그리고 누가 말한 듯이 닥치고 계산하면 나의 계산들은 모든 자연상을 잘 설명해 주는데 왜 자꾸 대안을 찾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심미적인 관점 혹은 뭐 철학적인 관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뉴턴 역학을 생각을 하면은 뉴턴 역학은 어떤 입자의 위치라는 거를 기본적인 변수로 삼아서 방정식을 줬거든요. 근데 그 위치라는 것은 그 물체의 본질에 해당이 된다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다루는 그 파동함수라는 것은 파동함수가 전자 그 자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파동함수라는 것은 그저 이 전자라는 입자의 거동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너머의 실체가 뭔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의 관점이 코펜하겐 해석에 또 들어 있거든요. 그걸 이 저자는 이제 반현실주의라고 표현을 그래서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을 아직도 제대로 반영하는 이론을 못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현실주의자라고 코펜하겐주의자들을 매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현실주의에,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고 표현하는 현실의 발을 딛고서는 어떤 대안을 자꾸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분이 특히 연구하는 양자 중력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적인 관점에서 양자역학을 다시 써야 된다. 써야만 한다. 그런 믿음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양자역학 자체로는 굉장히 컴플리트한 것이지만 네. 기존의 물리학 다른 법칙들하고 연결성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그렇다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 이 양자역학의 체계가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그 다른 것들하고 다른 수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어렵다고 봐야 될까? 연결이 어려운 점이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양자 중력처럼 중력 이론하고 양자역학 이론하고 둘 다 아인슈타인이 다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 하는 파트예요. 아인슈타인 본인도 연결을 못 시켰죠, 결국은 두 개를. 실패를 성공을 하지 못했죠. 아주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죠, 어쨌든. 네. 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더 좋은 이론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네. 고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네. 좀 고민 한번 해보죠. 이 책에서 이제 먼저 나오는 이제 결정론, 비결정론이라는 얘기 나와요. 네. 결정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슈레딩거 웨이브 펑션도 그렇고 뉴턴 역학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물건이 있는 걸 알고 네. 그 물건을 지배하는 법칙 그게 양자역학 법칙이어도 좋고 뉴턴의 고전역학 법칙이어도 좋은데 법칙만 알면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딱 하면 저 뒤에 100만 년 뒤에 이 물체가 어떻게 돼 있을지에 대해서 모든 변수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완전히 알 수 있다. 이게 결정론이죠. 네. 근데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미래를 우리가 모른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 자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미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측정을 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확률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는 확률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결정론적인 성격이 생긴다. 이거죠. 결정론은 지금 아는 거를 알면 미래까지 다 아는 게 결정론. 비결정론은 지금 아는 거를 다 알더라도 훗날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완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나는 거. 비결정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코펜하겐 해석이 말하는 양자역학은 비결정론이네요. 결국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예. 그거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가령 어떤 정지한 물체를 예. 뉴턴 역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냥 정지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정지한 물체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태 더하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태.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태의 중첩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양자역학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두 가지 상태의 중첩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요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측정 장치를 잘 동원해서 측정하려고 했을 때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걸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발견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얘가 왼쪽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측정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게 비결정론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양자역학은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단계에서 중요한 건 측정이죠. 측정을 할 그렇죠. 경우에 그러니까 비결정론적인 일이 확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사태는 측정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측정이란 게 굉장히 참 오묘한 프로세스입니다. 굉장히 오묘한데 원래 그 양자역학 이전에 무슨 뭐 뉴턴역학이라든지 뭐 그 밖에 뭐 전자기학 이론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 많았었는데 어떤 이론에서도 이 측정이란 개념이 이렇게 이론 자체 안에 들어온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 양자역학 이론적인 틀을 얘기할 때 측정이란 말을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예. 그건 마치 측정은 뭐 보통 우리가 인간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마치 인간의 역할이 어떤 자연 법칙 속에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자연 법칙은 인간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완결성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보통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자연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측정 얘기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뭔가 이 현실이란 건 객관적 현실인데 네. 객관적 현실만 갖고 만든 이론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주관적으로 현재적으로.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세상에 내가 자꾸 개입해서 뭔가를 자꾸 바꿔가는. 그렇죠. 그럼 내가 뭘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막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비현실주의적이다라고 거기 나오는 겁니다. 개념 중에 하나 또 서브시스템 개념이 여기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꾸 우리가 뭔가 측정을 해서 일이 난다 그럴 때 예. 자신을 자꾸 객관화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과 동떨어진 데서 뭔가를 세상을 측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자역학 시스템은 조그만 원자일 수도 있지만 테이블일 수도 있고 테이블 플러스 저희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전 우주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내가 과연 대상에서부터 떨어져서 제3자적인 관찰만 하는 사람일 수가 있느냐면은 자연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다 원자로 구성되어 다 원자로 있고. 구성이 되어 있고 다 똑같은 법칙을 따를 텐데 네. 이 서브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관찰자가 대상에서 밖에 있다는 개념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점도 좀 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증명은 못하지만은 수학적으로 하지만 우리 몸도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어느 정도까지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과연 우리는 관찰자냐 아니면 피관찰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사실 힘든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우리를 자꾸 관찰자라고만 부르니까 네. 그럼 왜 우리는 피관찰자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아직 이제 반도 못 왔어요. 자, 지금 보면은 중첩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뭐 오른쪽으로 하는 거, 왼쪽으로 하는 거에 중첩 상태를 보고 있을 때 네.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이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미리 결정할 수 없는 비결정론적인 것도 있고 네. 중첩 상태에 대한 확률적인 해석도 있는데 네. 아인슈타인이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파동이 입자 성질을 가진다는 것도 있지만 예. 사실 그 유명한 EPR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EPR 파라독스를 제기한 것이죠. 예. 그 EPR 파라독스가 제기한 가장 코어는 얽힘이에요. 예. 이 양자역학 안에는 얽힘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잘 숨어 있는데 네.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이제 국소성, 예. 로컬하다는 거하고 예. 비국소성, 넌 로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EPR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죠. 이제 중첩이 된다고 일단 믿어봅시다. 예. 거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 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나왔어요. EPR 파라독스. EPR 파라독스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EPR 파라독스가 던지고 있는 얽힘에 대한 근본적인 퀘스천이 무엇인가? 예. 국소성과 비국소성이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꼭 해결해야만 됐던 일인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이 앞에 있는 인형 두 개가 굉장히 좋은 그 설명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제가 뭐라고, 누가 남자고 누가 이걸 영희, 이걸 철수라고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감은 채로 예. 자, 우리 인형 하나씩 집었어요. 예. 하나 집었습니다. 예, 집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집었어. 이제 등을 돌리고 예. 제가 먼저 볼게요. 예. 제가 딱 봤더니 얘가 0이에요. 예. 0이면은 정 교수님이 갖고 있는 인형은 안 봐도 안 돼요. 봐도 철수죠. 예, 그건 안 제가 봐도 안 봐도 철수죠. 되죠. 그렇죠. 그렇죠? 0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실험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철수니까 예. 이번에는 쟤는 안 0이가 봐도 되겠죠. 0이죠. 이거는 뭐 안 봐도 0이죠. 예. 예.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역설이고 뭐가 없죠. 이건 너무나 예. 당연한 그 현상 아니겠어요? 예. 자, 근데 이 재밌는 일이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철수랑 영희가 중첩된 상태에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중첩된 철수 영희 인형을 우리가 여기다 놓고 이제 각자 하나씩 잡고 나눠 멀리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어요. 돌아집니다. 예. 자, 갔는데 자, 중첩된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인형이 철수일 수도 있고 영희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측정할 때 측정할 들여다봤더니 때. 예. 철수네 할 수도 있고 0이네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미리 아까 비결정론적이기 때문에 미리 네.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얘를 봅니다. 근데 선글라스가 철수만 보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봐요. 예. 그럼 당연히 철수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저쪽은 당연히 영희가 나오겠죠. 안 봐도 0이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선글라스를 바꿔 끼웠어요. 예. 영희만 보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이걸 봤으면 얘는 또 영희로 바뀌어 있을 예.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 인형은 당연히 철수. 안 봐도 철수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저쪽에 뭐가 있느냐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아까 집어올 때 영희하고 철수가 반반 중첩돼 있는 인형을 데려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보면은 분명히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철수로 보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인형을 나는 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교수님이 나보다 먼저 인형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철수야. 그러면은 한 교수님이 철수를 봤기 때문에 나는 선택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이미 영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웨이브 펑션이 그러니까 파동이 붕괴를 하는 일이 예.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붕괴해버린 거거든요. 단지 저 멀리 떨어진 한 교수님이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왜 이상하느냐? 엄밀히 말하면은 관측은 지금 저만 했어요. 저만 내가 갖고 있는 인형이 철수인지 영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관측을 했으면 파동함수가 붕괴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붕괴된 파동함수가 내 인형의 파동함수뿐만이 아니라 정현욱 교수님이 갖고 있는 저 인형에 대한 파동함수도 같이 붕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심지어 멀리 떨어져 내가 있어요. 측정을 관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아직 몰라요.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절로 붕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측정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그 정보가 저쪽으로 전달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걸 보고 물리학자들은 비국소적인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용어가 어렵죠. 왜 국소성이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왜 얘기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경험상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나를 때리거나 나를 뭐 내 옆에서 뭘 해줘야 나한테 일어나지. 나하고 저 멀리 떨어지는 안드로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게 우리의 경험칙이고 물리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소성인데 국소성이라는 건 내 요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멀리 있는 거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지금 말한 이 얽힘 상태를 나눠 가진 사람이 멀리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바로 상태가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비국소성. 그러니까 나한테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일을 했는데 순식간에 내 상태가 붕괴해버리는 일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안드로메다라 그래도 뭐 농담 삼아 얘기하면은 제가 안드로메다 얘기를 몇 번 하면은
나오는 질문이 아니 왜 양자가 크고 맨날 안드로메다에 가서 삽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안드로메다일 필요가 없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옆방에 가서 옆방이 굉장히 보셔도 멀리 돼요. 떨어져 있는 데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성과 비국소성에 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없는데도 어떤 상황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자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측정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자 상태를 붕괴시켰을 뿐인데 이제 붕괴란 말이 아까 했으니까 조금 친숙하다고 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인형 양자 상태하고 저쪽 사람이 갖고 있는 양자 상태가 얽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형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막 붕괴한 거예요.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EPR 파라독스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봐라 양자역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당신들도 이제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역학 이론은 아직 완성이 덜 된 불충분한 이론이다. 이런 주장을 그 논문에서 펼쳤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자역학은 비국소적, 그러니까 넌 로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사이에 상태가 동시에 붕괴하는 게 일어난다고 믿고 있고 증명을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인형 대신 이제 굉장히 이 양자역학적인 소립자 중에 하나인 광자를 갖고 정확히 그런 상황을 재현해서 실험해 봤더니 정말로 한쪽의 광자 상태만 측정을 해도 다른 쪽의 광자 상태가 저절로 붕괴를 해버리더라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 버렸어요. 그게 유명한 이제 벨 부등식을 증명하는 그 실험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게 벨 측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벨 측정의 뭐 수학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광자라는 굉장히 양자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거를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했더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광자를 붕괴시키면 얽힘 상태에 있던 내 광자가 붕괴되는 거를 그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다. 검증했죠. 아스페라는 사람이 검증을 했죠. 와 이제 예, 뭐 아스페라 프랑스에 이제 있던 달리바다하고 같은 같은 팀들이 검증을 했죠. 그러면은 양자역학은 비국소적이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동시에 붕괴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질문, 그러면 이제 내 정보가 빛보다 빨리 순식간에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거네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왜 아니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꼼꼼히 따지면은 그 내가 측정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저쪽에다가 알려준 것은 아니에요. 그 실험 과정을 잘 따져보면은. 예. 그래서 상대론을 꼭 위반했다. 다시 말하면 정보가 빛보다 빨리 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은 또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함수의 붕괴는 비국소적으로 일어나는데 네. 그런데 그 파동함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물리적인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설령 파동함수 붕괴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고 해도 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정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달됐다라고 바로 해석할 수는 또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상태가 저 멀리서 붕괴했을 때는 내 상태가 순식간에 바로 붕괴하는 거는 맞지만 네.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건 또 다른 실제로는 일이고. 정보를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이 얽힘 상태가 멀리서 붕괴하는 일이 있더라도 네.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이 비국소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책의 표현을 따르면은 의미 있는 정보를 빛보다 빨리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이 인형의 정체를 확인해 봤더니 이게 철수 인형이었어요. 그럼 제가 얼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정 교수님 거는 영희 인형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그러면 하지만은 그 정보는 빛보다 빨리 올 수는 없고 그냥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오죠. 그렇죠. 예. 예. 그때서야 제가 이게 붕괴했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걸 매저하기 전에는 네. 붕괴했는지 알 리도 없고 예. 설령 제가 측정을 했다고 해서 영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쪽에서 측정해서 붕괴의 결과로 영위가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내가 반반이었으니까 요번 매저먼트가 확률적으로 영위를 그냥 준 건지
알 수 있는 그거는 방법은 모르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의미 있는 정보는 알려주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 알려주는 채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우리는 코펜하겐 해석의 노예이죠. 아직은 코펜하겐 해석의 틀 안에서 아직은 양자역학적으로 되어 있는 그 파동함수가 실제는 아니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행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의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아까 책에서 계속 얘기한 비현실주의의 틀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거를 현실주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예, 그렇게 현실주의적인 일단 뭐 얘기를 하는 그 여러 가지 다른 그 대안의 시나리오들을 하면 바뀝니까 양자역학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양자역학 자체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양자역학 갖고도 충분히 원자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코펜하겐 옹호자가 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옹호하고 싶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달리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석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색하더라도 하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코펜하겐의 부역자라고 옹호자라기보다는 그냥 코펜하겐의 부역자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코펜하겐 해석을 다시 정리하면 네. 입자, 파동, 양면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세상의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들은 상당히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특정이라는 행위로 들여다보는 순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라는 식의 어떤 갈라짐이 생기면서 한쪽으로 상태가 붕괴를 해버리고요. 우리는 그 측정값을 갖게 되는데 그 측정을 갖게 되는 현상은 비결정론적이고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오른쪽 왼쪽이 중첩되는 경우인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연결되어 있는 얽힘이라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측정에 의한 붕괴가 동시에 순간적으로 나의 상태에도 붕괴를 가져오는 비국소성, 그러니까 내 근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것도 내 거에 영향을 주는 비국소성이 발생을 하지만 그게 빛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이렇게 어려운 코펜하겐 해석이지만 예. 잘 워킹을 한다는 거고요. 잘 예. 작동을 한다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예.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렇죠. 양자 컴퓨터라든지 양자 통신이라든지 네. 뭐 양자 기술이 지금 양자역학이 태어난 지 지금 100년이 좀 넘었는데 예. 양자역학이 진짜로 꽃피우는 거 지금인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20세기를 정말로 빛내면서 온 양자역학이었지만 기술적으로 그게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시대가 지금 왔는데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태까지 거의 100년은 좀 안 되지만 믿고 있던 코펜하겐 해석의 해석과 그 시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도 같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0년간 우리가 양자역학을 계속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고 한 건 사실이었지만은 정말 양자역학의 그 모든 비밀을 다 담고 있는 그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얽힘 그리고 중첩 이런 현상이 본격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수준에서 구현되기 시작한 거는 최근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좀 뭐 대충 넘어갔던 그러한 측정 문제 혹은 파동함수의 붕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만 21세기에 펼쳐지고 있는 이 양자 기술 문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측정 문제 또 해석의 문제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굳이 그 나이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공부하던 80년대와 9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도 표준적으로 물리학계에서 가리키는 교과서 안에 얽힘이 거의 존재하지를 않았었어요. 그 측정에 대한 고민도 아주 짧게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아주 짧은 언급 이외에는 이것이 양자역학이니 믿고 따르라라는 거였지 전혀 고민이 없었죠.
양자역학 교과서의 그 측정 문제를 언급한다는 건 약간 이단 시대는 그런 그렇죠. 것이었고 예. 사이비 종교까지는 아니어도 2단, 약간 2단. 그런 예. 분위기가 있었고 얽힘이라는 단어는 일단 양자역학 교과서를 쓴 사람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고작 30년 전이에요. 이게 예. 이해를 못한다는 의미는 조금 과장될 수 있지만 어쨌든 표준적인 양자역학 교육 체계 안에 그거를 잘 편입시키지 않았던 시기가 고작 3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양자역학 교과서에는 예. 얽힘이라는 얘기들이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학문의 스코프도 넓어진 것이고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리도 많은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일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양자역학을 배우는 걸 수도 있고 양자역학의 새 지평을 여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새 않은가. 지평을 여는 시대가 분명히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이라는 이 책은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좀 이렇게 별로 친절하지 않게 쓰여져 있어요. 내용을 알고 보면은 맥락이 쭉 잡힙니다. 근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을 때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도무지 무엇인가를 따라가기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첩, 얽힘, 그 다음에 뭐 결정론적인 일들, 현실주의와 반현실주의, 국서성과 비국서성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코페라겐 해석은 그렇게 잘 작동을 하지만 코페라겐 해석이 작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지 않겠나는 고민들이 이 책의 후반부에는 쭉 여러 가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